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여야의 4월 총선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현역 물갈이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당론으로 정한 새누리당에서도 현역 물갈이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자, 그 주인공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개혁을 하는데 앞장설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고 19대 국회 때 이게 확실하게 시원찮았다. 그런 사람을 가려내는 거예요. 네, 이른바 비인기자, 비성과자를 솎아내야 된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뜻을 따라 뽑아야 한다는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공천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한구 위원장은 단호합니다. 상향식 공천도 자격 있는 사람 갖고 상향식으로 해야지 자격 없는 사람을 왜 상향식으로 해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 지방의 토호들 뭐 이런 사람 심지어는 조폭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거 상식 아니에요? 네. 자, 긴장감이 돌고 있는 여권의 분위기. 이제 총선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들으셨지만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공천 이제 심사 절차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한구 위원장의 행보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봅니까? 최근에 일련의 발언들. 오늘자로 이제 새누리당이 한 6일 동안 공천 이제 신청이 들어갔고요. 한 열흘 동안 면대면 심사를 통해 갖고서는 기존 예비 후보자 자격 심사를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한구 위원장이 인선이 되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들이 인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인선의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잡음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도 처음에는 이한구 위원장이 이 상향식 공천 제도를 반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표명했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한구 위원장에게 정권을 위임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한구 위원장 체제에서 공천관리가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하는 이런 기존 기준에 대한 자격들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상향식 공천하게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토호들 심지어 조폭도 될 수 있잖아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가 지방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보더라도 거기 조폭들이 실제 총학생회를 장악해 갖고서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기사들도 여러 늘 끊이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기존 의원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후보들 중에 국민들의 덕망을 충분히 사지 못할 만큼의 자격 미달인 후보들에 대해서는 컷오프의 과정을 반드시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이한구 위원장 얘기하는 그 대상이 비인기자, 비성과자, 여기에 부잣집 도련님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상당수의 물갈이가 예상된다고 봐야 되나요? 상당수의 물갈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기본적으로 성과를 위주로 물갈이를 정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아니면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공천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공천관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는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컷오프를 하건 아니면은 단수 추천을 하건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면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 그것은 당헌에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이한구 위원장이 한 말이 당헌의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단수 추천, 우선 추천 대상자는 주로 뭐 여성이나 장애자 같이 정치적 소수자, 소외자 이분들 그리고 도저히 그 지역에서는 그 당선이 되게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상일 텐데 참 지금 이한구 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가서 뭐 그야말로 말똥만 꽂으면 당선이 된다는 TK 지역도
단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이래서 일부에서는 정말 친박으로 알려진 이한구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이나 이른바 유승민계를 잘라내는데 배제시키는데 앞장서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마 당원 당규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라면은 그런 우려는 저는 불식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기존 공천 과정에서 배제할 만한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과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비인기라는 기준은 그 지역의 여론조사를 돌렸을 때 새누리당이 갖게 되는 지지도에 현저히 못 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유승민 의원이 여론조사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대단한 격차를 벌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참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윤리적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그래서 갑질 논란이 일었던 그리고 막말 논란이 일었던 의원들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당원 자격 정지로 아예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윤리적인 기준에도 유승민 의원이 꼽힐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 단수 추천이라든지 우선 추천의 명분을 삼아서 유승민 의원을 공천하지 않게 된다라면 네. 오히려 상당한 역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이한구 위원장과 이 김무성 대표 간에 상당한 갈등 요인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거니까요. 네. 하지만 저는 그럴 요지는 좀 작다라고 보여지는 게 네.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이번 공천관리위원들 면면을 보면은 많은 것들이 양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한구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위원 전권은 내가 행사할게 하는 내용들이 기사와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위원 면면을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전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상황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6명으로 구성된 특히 당내 인사가 아니라 당 외 인사의 면면을 보면 그렇게 전권을 가지고 사람을 누군가를 자르고 누군가를 집어넣고 할 만한 그런 경력들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준을 정하는 관리의 역할에 국한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야당 얘기도 해볼까요? 야당도 총선 레이스에 들어갔는데 자, 화두가 현역 물갈입니다. 자, 현역 20% 컷오프를 다짐했던 더민주 현역 물갈이 비율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말입니다. 17대 때 보면은 초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늘 한 40-50%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정도는 새 인물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네, 이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동안 40-50%의 물갈이가 있었다. 자동적으로 그 정도는 새 인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걸 이런 중의적인 어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저는 17대 때를 언급한 의도가 뭘까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7대 때가 바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대거 네. 초선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텐데 결국 그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친노라는 개파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색채를 좀 어느 정도 지워내면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형국으로 가는 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강하게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 나가버린 기존에 이제 그 호남 인사들 위주로 해서 나갔던 부분들을 다 제하고 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물갈이가 이루어진다라면 말 그대로 새로운 하나의 친정 체제가 구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17대 때 초선 물갈이 얘기들을 어느 정도 좀 의도적으로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20%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과연 얼만큼 물갈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밖에 있는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만약에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지역에서의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를 공천에 네. 배제시켰을 경우에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버리면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경쟁력이 강한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력이 강하면서 네. 본인들이 나름대로는 좀 제거하고 싶은 후보가 있더라도 쉽게 배제하지는 못하게 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공천원장 얘기는 이미 20% 공천 배제 얘기는 의원 수가 127명일 때 예. 공천 규정에 정해놓은 숫자인데 예. 이미 지금 17명인가요? 빠져나가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네, 그래서 이제 100몇 명으로 줄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또 20%를 분명히 배제한다는 입장 쪽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좀 술렁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람을 놓고 배제하는 순간 당이 아마 걷잡을 수 없을 거고요. 네. 그렇다면 원칙과 기준을 통해서 하위 20%를 배제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건 그러면 하위 20%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네.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을 공천하겠다라는 자신감이 기본 바탕이 깔려야 되거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그럴 만한 정말 국민적 신망을 갖고 있는 인재들을 그 자리 요소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아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국민의당 경우에는 주로 뭐 거의가 지금 국민의당으로 간 현역들이 호남 출신이기 예. 때문에 이 호남 현역들을 공천해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들에 대한 물갈이 폭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오늘 광주 의원들이 기득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예. 자,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 모멘텀을 좀 갖고 가고 싶은 게 바로 교섭단체 구성일 건데 이게 네.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17명인 정치 시기가 딱 굳어버려 갖고 아마 수일 내로 최재천 의원이 합류가 예상이 되는데 네. 최재천 의원이 합류하더라도 18명에 그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면 그것도 15일 이내에 20명이 예. 채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간이 거의 얼마 오늘 안 15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4일 남았나요? 네네. 사실 뭐 어렵다라고 봐야죠. 음.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새롭게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정치 혁명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자꾸 이제 외부에서 바라보는 국민의당 너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이 나온 특히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특정 지역에 치중된 정당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제3당의 지대에 머물고 싶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 호남 지역의 절대적인 개혁 의지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파생된 뭐 나름대로 결과물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집니다. 네. 지금 광주나 이 호남 쪽 민심은 지금 국민의당으로 건너간 현역 의원들을 낡은 인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딜레마 때문에 지금 오늘 광주 의원들이 기득권 포기를 선언한 것 같은데 예비 후보들은 이 기득권 선언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비 후보들과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 네.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얘기고 네. 그건 기득권 포기가 아니다. 험지 출마 선언이나 이번 총선 불참 선언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건 기득권에 격이 안 맞다는 이런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호남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네. 그렇지만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무응답의 비중이 거의 그만큼의 비중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아직 국민의당이 좋을지 더불어민주당이 좋을지 정하지 않은 호남 민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여기에서 최종 승부인 4월 달에 국민의당이 최종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호남 정서가 국민의당이 새 정치에 바라고 있는 그 정치적 열망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에서 파생된 효과가 바로 이번 뭐 나름대로의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이번 설 민심 여론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갈까를 우리가 진단해 본 바 있습니다만은 의원께서 보시기에 설 이후의 여론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구정 때 가족들을 만나도 주변 친지들을 만나도 아직까지는 정치적 이슈들에는 좀 무관심한 것 같아요. 네. 정치권 여의도에서는 서로 뭐 진박 비박 논란들이 새누리당은 가중되고 네. 야당은 국민의당 더불어가 서로 갈라지고 쪼개져 있고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닌데요. 네. 정작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 이런 거군요. 경제 민생이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 문제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절실함이 있는데 네. 과연 우리 정치권이 그 절실함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19대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현역 물갈이론 아니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 정치적 책임 도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가 앞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있는 현역 의원 또는 국회에 네. 대한 심판론이 국회 더 심판론. 강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또 갑작스럽게 구정이 우리 민족 최대 잔칫날 아닙니까? 네. 최대 잔칫날에 또 김정은 이 북에서 미사일 핵무기 뭐 등등으로 완전히 재를 뿌려버렸잖아요. 이 안보 이슈가 이렇게 예. 크게 부각되는 이 상황이 됐는데 네. 참 이것이 총선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해요.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근데 네. 이거는 비단 대한민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전 국제적 질서 속에서 북한에 있는 대북 제재를 확실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압박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개성공단과의 이런 교역이 해외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너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거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개성공단 폐쇄 문제를 잠깐 얘기 드리면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네. 만약에 북이 먼저 여러 가지 빌미를 들어서 먼저 폐쇄 조치를 단행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의 안보 형국은 여야 정치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국제사회 질서 속에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여전히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나서 바로 야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이 안보에 있어서의 좀 일치된 정치인들의 그 화합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도 듭니다.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다. 뭐 이런 입장을 여러 번 천명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국민의당은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 부분은 네. 경제는 진보를 표방하고 안보는 보수를 표방한다 그랬는데 어저께자로 발표된 당론을 보니까 굳이 안보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동안 굉장히 양산 자택에 머물면서 정치적 형국을 관망했던 문재인 대표가 드디어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왜 네. 갑자기 문재인 전 대표가 말을 하기 위해서 나왔나 궁금했어요. 네.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괴멸, 그렇죠. 괴멸 뭐 여러 네. 가지 언어적 수사를 써가면서 했던 그런 북한에 대한 엄정 대처랑은 네. 많이 상반된 내용이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북한과 안보에 대한 면면을 보여주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